안녕하세요. 조정현입니다. 3월 17일 수요일 정치변혁의 세계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림으로 본 프랑스 혁명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테르미도르의 정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르미도르의 쿠데타, 테르미도르의 반동,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프랑스 혁명사를 다룬 역사서에 여러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쿠데타도 반동도 이 정치적인 입장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테르미도르의 정변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 테르미도르의 정변을 통해서 공포 정치가 종말을 구하게 되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다음으로 이 공포 정치가 끝나고 국민 공의가 해산되는 과정에서 된 이후에 이 공화력 3년 헌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공화력 3년 헌법의 성격까지만 살펴보면서 프랑스 혁명을 마치도록 하죠. 테르미도르의 정변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 공포 정치가 끝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화력 3년 헌법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7월 27일 테르미도르의 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로베스피에르가 실신한 상태에서 탁자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베스피에르는 많은 사람들을 이 단두대에서 처형하는 공포 정치를 실시하게 되죠. 혁신 정책은 노동자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부르주아들과 토지를 얻은 농민들은 혁명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았죠. 자, 가격 통제라든지 여러 예를 들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든지 이러한 혁신적인 정책은 노동자의 지지를 얻었죠. 이 부르주아들까지는 가격 통제니까 사실상 부르주아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없기 때문에 불만을 가진 것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토지를 얻은 농민들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요. 이 로베스피에르가 이 공포 정치를 시행하면서 제일 먼저 한 정책 중에 하나가 국유 재산을 잘게 쪼개서 이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정책으로 토지를 얻은 농민들은 혁명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게 되죠. 그거는 어찌 보면 이 사람의 이 가슴 속에서 토지를 얻거나 재산을 확보하게 되면 사실상 그것을 지키려는 욕구가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또 공포정치가 계속되자 반대파는 1794년 7월 27일 로베스피에르를 탄핵하게 됩니다. 7월 27일에 딸리엥 등이 국민공회에서 폭군을 타도하자라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로베스피에르파의 체포 요구안이 의결됐고요. 오후 3시 로베스피에르, 꾸똥, 그리고 생쥐스 등의 체포 결의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7월 28일 로베스피에르 등 22명은 단두대에서 바로 테르미도르 정변 하루 만에 처형당하게 됩니다. 먼저 이 정변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국민 총동원령과 가격 통제 정책을 통해 1793년부터 1794년까지 프랑스 내외의 전란을 수습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이 공포 정치의 실증을 느끼게 됐다고 흔히들 사서에 기록되어 있죠. 1794년 봄에 에베르파와 당똥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요. 혁명의 동지였던 에베르와 이 당똥을 단두대에 보내서 처형하게 됩니다. 이 장코뱅파의 일부가 국민공회의 중도파와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죠. 자, 에베르파와 당통파가 숙청을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혁명 동지들이었죠. 그러한 사람들을 이 단두대 이슬로 보낸 로베스피에르에 대해서 자쿠뱅파 내부에서도 이렇게 되면 나도 이 혁명의 적으로 몰릴 수 있겠는걸,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겠죠. 이 국민공회 중도파와 긴밀하게 협력하게 됩니다. 로베스피에르를 타도하려고 했던 것이죠. 공포정치의 선봉으로 파리보다 더 심한 탄압을 했던 지방파견 의원들 역시 로베스피에르의 추궁을 두려워할 정도로 당시에는 말 한마디를 조심조심 해야지 됐고,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조심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안위원회도 로베스피에르파와 온건파로 분열하게 됩니다. 공안위원회마저도 이제 분열을 겪게 되죠. 로베스피에르는 6월 중순부터 이 7월 26일까지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분열 양상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해야지 될까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22일에는 대립관계에 있던 공안위원회와 보안위원회의 합동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7월 26일 로베스피에르가 국민공회에 오래간만에 참석해서 반혁명파를 숙청하겠다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비오 바렌, 장 랑베르, 그리고 딸리엥 등의 의원들은 도대체 반혁명파가 누구냐, 이름을 밝혀라 며 저항하게 되죠. 7월 27일 반 로베스피에르파는 로베스피에르를 체포해 처형하기로 결의합니다. 7월 27일 밤 프랑스와 루이 부르동과 폴 바라스가 시청에서 농성 중이던 로베스피에르파를 습격하게 되죠. 거의 군 병력을 동원해서 파리 시청에 농성 중이던 이 로베스피에르파를 습격하게 됩니다. 이 습격당하는 로베스피에르파의 모습을 담은 사파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7월 28일
푸키의 탱빌에게 고발당해 자신이 혁명정신과 국가 안보를 운운하며 많은 사람을 죽였던 도구인 기요틴에서 생지스트, 꾸똥, 오기스탱 그리고 18명의 동료들과 함께 로베스피에르는 처형을 당하게 되죠. 한 번에 재판 없이 사실상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선 것이 5명의 이 총재정부입니다. 자, 이 그림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테르미도르의 정변을 통해서 집권하게 된 총재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경제는 이 테르미도르 이후 1794년 12월 24일까지 서서히 수입 자유화, 통제 가격의 철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아시냐 국채의 폭락을 불러와 이후 총재정부를 파탄으로 몰고 간 배경이 되기도 하죠. 1795년 2월 21일에는 신교의 자유를 보장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정교 분리 원칙이 천명되게 되죠. 이 정교 분리 원칙이 이 시기에도 천명이 되지만 가장 크게 나타난 정교 분리 원칙이 크게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사건은 드레피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아울러서 성직자 기본법을 폐지하게 됩니다. 성직자 기본법은 이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게 성직자들이죠. 이 가톨릭 사제들은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성직자가 되기 전에요. 그러던 것이 이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면서 교황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화국 정부에게도 충성을 맹세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 바로 성직자 기본법입니다. 하지만 이 성직자 기본법을 폐지하게 되죠. 정부의 재래 예산을 가톨릭 예산을 철폐하는 한편 1795년 5월 30일 교회 미사를 다시 허용하게 됩니다. 행정 부분에서는 공안위원회의 권한을 군사와 외교로 축소하고요. 보안위원회가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거의 같죠. 그런데 공안위원회의 권한을 축소시킨 거예요. 사실상 이 공안위원회는 그 당시에는 행정부를 겸하고 있었죠. 그러던 것을 행정 업무는 각 부서에 맡기고 군사와 외교로 축소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입법위원회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공화력 3년헌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권력 분리 원칙이 천명되게 됩니다. 입법권과 행정권, 징세권의 독립을 명시했습니다. 징세권 역시 독립시켜버리죠. 선거권은요, 이 보통선거제가 폐지되고요.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되게 됩니다. 성인 남성 700만 명 중에 유권자는 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입법권은요, 500인 회와 250명의
원로회의, 그러니까 양원제로 이 입법권이 행사되게 됩니다. 급진적인 법안을 일체의 논의 과정 없이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는 목적에서였죠. 사실상 의회가 행정부와 결국은 행정, 입법, 그리고 재판권까지 모두 행사했던 것을 했던 배경에는 그냥 논의 과정 없이 그냥 무조건 통과시키는, 강행 처리하는 그러한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죠. 심지어는 로베스피에르 자신이 사실상 강행 처리를 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대로 된 심의 과정도 없이, 재판 과정도 없이 이 죽음을 의회의 명령으로 받게 되는 거니까요. 재판으로. 원로회의 의원은 40세 이상의 남성, 원로회의는 500인회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수정 권한은 없고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500인 회 의원은 25세 이상의 남성, 원로회의 의원은 40세 이상의 남성인데요. 이게 법을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25세의 남성은 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별 문제는 되지 않는데, 이 원로회의 의원은 40세 이상의 남성인데 아버지이거나 아버지가 된 경험이 있거나 혹은 호라비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라비를 거기에 명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만큼 이 당시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인 남성 700만, 이 남성이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의 3대 이 개혁 모토가 자유, 평등, 박애였죠. 뭐 우애, 뭐 사회적 연대, 요새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상 원어로는 프라테르니테라는 건데 결국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형제애예요. 형제애,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그 형제애죠.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여성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는 단어가 그 프라테르니테입니다. 당시에 여성 참정권이 철저히 부정되었죠. 여성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작성하고 이 루소의 가부장적인 측면을 비판하면서 이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썼던 이 올랭푸드 구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서양사상과 지성사에서는 수업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뭐 그 부분은 다룰 수가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올랭푸드 구즈 같은 경우에는 이 혁명이 남성 위주로 돌아가는 현실, 그리고 아직도 노예제가 존속되고 있는 그 현실, 그것은 사실상 보편인권을 주장하는 프랑스 혁명에 반하는 반혁명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요. 너무 많은 인재들이 이 단두대 칼날 앞에서 목이 떨어지는 그러한 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성 참정권과 관련해서는 뭐 구주가 있는데 사실은 이분은 뭐 사생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생아의 권리 또 상당히 소중하게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우리나라에는 별로 소개가 잘 안 돼 있어서 좀 아쉽긴 해요. 그 사회개혁론인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번역을 해서 출간을 해볼까도. 아니 뭐 제가 책을 내는 건 아니니까 뭐 출판사에서 로비를 해야지 되겠지만 거의 안 내줄 확률이 높죠. 안 팔릴 테니까.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공화적 3년 헌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권은요, 5명의 총재가 행사하게 됩니다. 논의를 통해서 5명이 모여서 논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죠. 5명의 총재가 자, 5명의 총재들입니다. 이 5명의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 녹록한 일은 아니겠죠. 서로 자신이 가진 정치적 지분이 있는데 서로 타협을 이루고 조정을 하고 이러한 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독재라는 것, 그리고 국가 통제라는 것이 얼마나 이 파국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경험한 프랑스 혁명은 이러한 애매한, 어떻게 보면 타협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5명의 총재가 나라를 이끄는 총재정부로 나아가게 됩니다. 행정권은 5명의 총재가 행사했고요. 임기는 5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명씩 새로 선출하는 구조로 5명의 총재를 충원해 나갔습니다. 이 총재는 500인회가 매년 한 명의 총재에 대해 각각 10명의 후보 목록을 만들고 그 중에서 원로회의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총재의 권한은 행정과 외교, 또한 각 부처 장관이 총재를 보좌하도록 했죠. 징세권은요, 행정권과 별도로 6명의 회계관이 맡게 됩니다. 회계관은 총재의 명령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으로서 존재하게 되죠. 아울러서 신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집회의 자유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죠. 프랑스 혁명의 빛과 그림자를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혁명하면 어떤 좋은 점만 얘기를 한다든지 또 프랑스 혁명에 대한 나쁜 점만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들은 빛과 그림자가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빛은 최대한 더 빛나게 만들어야지 되겠고, 그림자가 있다면 그림자는 최대한 지우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류는 지금의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 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빛과 그림자 모두의 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논리가 잘 서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그것을 부각시켜서
논리를 전개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포정치의 성격과 그것이 끝나는 이유에 대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포정치란 것은 왜 나타나게 되며 그것은 왜 끝나게 되는지, 끝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이나 혹은 본인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공포정치는 국가주의의 면모를 여과없이 드러냈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주의란 무엇이고 그것이 후대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프랑스 혁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도록 하죠. 주차 과제는 이번 주 3주차는 없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다들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